고인돌 문화권 핵심은 조선이었었다. 그렇다면 조선의 핵심 지역과 영향권 아니면 문화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요소지방에도 우리 고조선과 연관될 수 있는 문화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일부에서는 또 더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늘 하북지방까지 바레만이죠.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조선이 하나의 국가로서 중심지가 어디다 이렇게 되면은 시대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고조선은 그러면은 요소지방의 일부부터 노동을 핵심 세력으로 하면서 나머지 지역하고 북한처럼 대동강역도 일찍부터 발달을 했다. 여기를 전성기 때 고조선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윤명철 교수와 함께하는 유라시아 오디세이 3%와 함께 유라시아로 떠나는 시간이자 또 우리의 뿌리를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의 뿌리 찾아서 오늘도 윤명철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홍산 문화, 네, 홍산 문화를 또 한번 교수님께 지도를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 시간에 미처 다 설명해주지 못한 것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 그 궁금증부터 몇 개만 좀 해결하고 바로 우리의 또 옛 고향 고조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을 못 보시고 나 이 영상 처음인데 윤 교수님이 누구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이 영상에서는 네. 그러니 홍산 문화라는 게 간단하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네. 또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홍산은 홍산이라는 지명에서 나온 홍산. 네, 홍산을 산명에서 이름을 딴 거거든요. 어디나 문명이나 문화 그러면은 그 지명을 많이 따요. 근데 홍산 문화는 있기 전에 요하 문명론이란 거대한 틀을 중국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 그 이전부터도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2004년도에 보면 우리가 동북공정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때 이미 중국은 요하 문명론을 주장했던 겁니다. 요하 문명론은 요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문명권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요소 지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요소 플러스 동몽골 지방이라고 좀 보는데 내몽골 중에서도 이제 동쪽이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마 동아시아에서 그중 먼저 북쪽에서는 신석기 문화가 시작됐고 한 9,000년 정도부터 일단 신석기 문화가 시작이 돼요. 예. 한 8,000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된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이든 아시아든 전체에서 그렇죠. 어딘가에서 네. 벼농사 문화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내려와요. 양자강 하류죠. 그다음에 영파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큰 만지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 동쪽을 얘기하는 동북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잡곡 농사입니다. 콩 같은 거. 그렇죠. 네. 콩도 있고 주로 귀장, 기렁이 맞아요. 귀장 아시죠? 기장, 귀리. 우리는 조금 늦지만 이런 것들이죠. 네. 농사는 안 하고. 네. 그래서 한 8,000년 정도부터는 흑융화 문화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주거지도 발달되고 그러다가 몇 단계 즉 저보고 문화도 그 이전에 사회 문화도 거치고 저보고 문화도 거치고 홍산 문화라고 명명된 시기 오게 되면은 엄청난 것이 되는 거죠. 약 6,000년 전부터라고 보는데요. 그때부터 한 1,500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한 3,4,000년 지속된 아니죠. 한 1,000년에서 1,500년 정도 학자의 차이가 있지만 홍산 문화가 6,000년 전에 시작돼서 5,500년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6,000년까지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부터 6,000년 전? 그렇죠. 그런데 이 홍산 문화는 엄청난 건데 깜짝 놀란 거죠.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대한 적석 계단 무덤이 발견됐어요. 적석 계단 무덤은 그냥 피라미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방 30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채 발굴이 안 된 거는 100m까지도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단식 적석 무덤이니까 벌써 사람들이 연상을 해요. 우리 고구려랑 시간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게 좀 이제 문명화된 무덤인 모양이죠. 그 그렇죠. 이전에 인류가 만들었던 그렇죠. 그 시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거대한 석재를 사용했던 계단식 적석 무덤이 발견되고 또 제단도 발견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서 그리고 또 한 군데서는 비슷한 구역이지만은 여신묘가 발견된 거예요. 본격적인 신앙 형태가 발견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동아시아나 중국적 해석이에요. 다른 세계와 비교하면 또 달라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홍산 문화는 엄청나고 특히 거기서 발견된 것들이 톡이 됐지만 옥제품이에요.
우리 인류의 4대 문명 그러면 음. 뭐 황하 문명, 나일강 문명,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뭐 이거 외웠는데 네. 인더스 문명 뭐 그거보다 오늘 말씀하신 홍산 문명은 그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비슷한 시대인데 안 알려졌다가 최근에 발견돼서 홍산 문명이 홍산 문화거든요. 또 문명이랑 다른 문명은 거구나. 거대한 틀이고요. 시빌리제이션이고 예. 문화는 컬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 문명론은 제가 말씀드린 사실은 홍융화 이전에도 있어요. 소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핵심을 홍산 문화라고 보는 것이 그때 비로소 거대한 계단식 적성 무덤, 그다음에 원형의 제단,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옥제품들, 그다음에 여신묘. 이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예. 인류의 4대 문명이 아니라 3대 문명권이었었어요.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서 동아시아 세계가 알려지고 중국 사람들이 황하 문명을 덧붙여서 4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 유일하게 황하 문명만 있다고 배웠는데 아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많이 발견되잖아요. 발굴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양자강 중류, 하류가 특히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뛰어난 문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의 감숙성이니까 실크로드 가장 동쪽 끝이잖아요. 반사막지대 연결되는 그 부분. 감숙성에서도 문명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이 흔히 말하는 중국이 말하는 동북이고 우리가 말하는 만주 지방의 서쪽에서 홍산 문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곤란하잖아요. 중국은 늘 황하 문명이고 한족 중심이었었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중국이 하나로 통일돼야 되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통일돼야 되고 문화도 통일돼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저기서 특히 옛날 오랑캐 땅인 만주에서 발견됐으니까 문명은 어떤 게 좀 시기상으로 앞섭니까? 황하 문명하고 네, 오늘 홍산 문화. 홍산 문화 시기가 앞섭니다. 그래요? 네, 어. 앞서요. 물론 황하 문명 쪽에서도 홍산 문화에 영향을 주지만 홍산 문화가 내려가고요. 시기적으로 좀 앞섭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발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황하 문명보다 더 발달된 문명이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만주에서 발생한 문명을 자기들이 그냥 배운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시기적 서로 상호 영향을 받지만은 주로 내려왔기 때문에 중국의 학계에서 특히 대표적인 학자가 Y자 문화권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 황하 문명은 서북방향에서 내려오는 초원유목 문화와 그다음에 동북방에서 내려오는 홍산 문화죠. 이를테면 그게 유한 문명론이 내려와서 황하 문명과 마주치면서 크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황하 문명을 적통으로 내세우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중국 문명은 이제는 황하 문명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기원한 문명들이 합쳐져서 중화 문명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린 처음부터 원래 중화 문명은 하나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거꾸로 네. 처음에는 오리진 기원이라고 주장하다가 그렇죠. 하나밖에 없다고 발견되니까 했다가 그럼 우리가 종합한 건가 보네. 우리가 아니라 그 그들이, 중국 그들이. 정부가. 그래서 늘 정치적인 문제랑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홍산 문화는 유한 문명론의 핵심이고 동아시아 문명에서 큰 역할을 했고 제가 얘기를 하다 말했지만 옥 제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옥 제품? 예, 옥으로 만든 엄청난 유물들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이 옥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제일 많이 그리고 일찍부터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발견돼요. 물론 양자강 하류에서도 옥문화가 발전되고 중국은 그 위에 옥문화로 전부 다 특색이 지어져요. 근데 우리는 옥문화는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이 홍산문화 또는 딜 하가점 하층문화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옥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옥문화가 아닙니다. 옥 자체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한 12점 정도의 옥 제품이 발견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홍산문화 계통에는 연옥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섞여 있어요. 연옥 제품은 거의 없어요. 2점 정도. 그러니까 우리와는 홍산문화의 옥문화라는 건 관계가 없는 거죠. 옥으로 만든 장식 뭐 등등을 만들었었다는 거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 규모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특히 거기에 있는 디자인, 아름다움, 그다음에 중요한 로직이 들어가요. 상징이. 그래서 아주 뛰어난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홍산 문화가. 네. 근데 그 옥을 홍산 갖고. 문화랑 우리 문화와의 연결고리가 뭐예요? 연결고리가 별로 없다면 그래,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별로 없다고 보면 말하면 이제 제가 좀 엄청난 나일강 문명처럼 그냥 들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우리랑 관련이 있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한 만주의 서쪽 아니에요. 예. 현재는 요소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그 위에 내몽골 아래쪽에서 발견되니까 당연히 중국 문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 문명과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중국의 화북지방과 만주는 자연 경계가 있어요. 지형적으로. 그래서 늘 거기는 오랑캐 땅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명이 났다는 것은 그건 우리랑 일단 개연성은 있는 거죠. 제가 개연성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 문화들이 보면은 우리 쪽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그리고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중국 흔히 말하는 중국 문명과 연결된 것도 더 많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랑도 관련이 되지만 오히려 중국 쪽이 더 많다. 이게 확실한 문제예요. 어찌 보면 중국과 우리의 문화적 조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이론을 모문명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문명. 그래서 어머니 문명이 이를테면 황하 문명도 이루어졌고 영향을 줬고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초원유목 문명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지금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서히. 그리고 우리 쪽에도 영향을 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적이나 유물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문화 자체가 생태환경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성도 그렇고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홍산 문화 시계 사람들처럼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하고 격식이 있고 그다음에 고대 로직이 논리죠. 이런 거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화와 많이 연결됐지만은 그 문화의 정신성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연결되지만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홍산 문화가 곧 우리 문화다. 이거는 확실히 틀리죠.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요. 홍산 문화의 일부를 우리가 수용했다. 그러나 올라가면은 그 지역은 바로 동아시아 모문명이고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도 또 그들이 만든 문화도 있었다. 그러나 네. 우리가 얘기하는 고조선을 비롯한 역사적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에 되면 그건 예. 좀 다른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뭐 명쾌해지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보통 뭐 그냥 합리적이죠. 어지간하면 다 그냥 우리 문화로 이렇게 넣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니 증거가 있어요. 네. 옥제품만 하더라도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홍산 문화도 고이 전부터 이미 8,000년 전부터 옥제품 만들어지고 흑룡화 문화 거기서 그런데 홍산 문화 시기가 엄청난데 그런데 중국에서 그 지역에서 발견된 옥제품들의 대부분은 네. 바로 압록강과 요동반도 사이에 그 내륙에 하면 수암이라고 있어요. 수암 옥이 유명한 거예요. 그 옥이에요. 그러면은 그 위에 고조선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분명히 옥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었을 텐데 우리는 안 만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옥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문화라는 거죠. 우리는 금의 문화니까. 우리는 금이고 거기는 옥이고. 금이야 옥이야. 거기서 나왔구나.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홍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고요. 또 그다음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데 오늘 예. 뭐 고조선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렇죠. 고조선으로 가야죠. 그럼 고조선 이전에 홍산 문화였다는 거고. 그렇죠. 홍산 문화의 영향을 뭐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라다가 이제 고조선이 건국된 겁니까? 네, 그러면은요. 예.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학자들이라든가 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고조선을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최초의 정치적 국가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이기 때문에 기원이 불분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기록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기록이 없던 시대니까. 네. 그리고 현재 만약에 대동강설이라면 북한처럼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중만주라든가 아니면 요동 요소지방이라든가 더 서남 쪽이라면은 그건 우리로서는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 가서 발굴할 수도 없으니. 네, 그리고 복잡하죠. 음. 이게 제가 책인데요.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 활동이라는 책인데 이게 작은 글씨로 900페이지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로서는 이렇게 수정할 게 많고 보완할 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만큼 고조선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윤곽은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원뿐만 아니라 저는 동아시아에서 황하 문명과 유목 문명을 뺀 문명권을 동방 문명이라고 설정을 해요. 그래서 만주 일대와 한반도와 일본 열도와 바다를 포함한 것을 동방 문명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핵심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니까
당연히 우리 여서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고조선이 어디에 위치한 나라였고 몇 년쯤에 건국됐고 하는 게 없습니까? 그게 지금도 어디 있는지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한데요. 고조선이 네. 그럼 고조선이란 말 자체는 원래 없어요. 조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고 불렀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아, 기록이 없으면. 네. 그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기록은 뒤늦게 나오잖아요. 조선이란 글자는 BC 8세기 말부터 7세기 초에 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 8세기 7세기 사이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당연히 중국의 기록이죠. 관자란 책에 나오는 기록이지만 일부에서는 그 사례도 의심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시기에 조선이란 글자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나 글자가 늦게 있었다고 해서 정치 실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관련된 것을 역으로 추적해 올라가야죠. 우리가 말하는 조선이란 글자가 있었고 또 그 시대 전성기가 있었을 때 거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도 있고 추적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때부터는 조선의 형태가 갖춰졌겠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각종 발굴된 유물들을 그렇죠. 근거로.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고고학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신화적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신화를 통해 가지고 언제부턴가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거 신학 용어예요. 예. 그런 시간적 개념을 적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사료적 시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사료에 기록된 걸 갖고 보는 거죠. 그런데 고조선 문화의 특성을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고인돌 그래요. 고인돌을 만들었다. 네, 고인돌 문화가 우리 고조선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현재로서 좀 무난해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지만은 한 BC 우리 7세기라고 하면 BC 12세기 아니면 14세기까지도 올라가는데 BC 12세기까지는 중국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지만 비파형 동곰이라는 조그만 아주 예쁜 예. 게 나타나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발굴된.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기가 있잖아요. 그 토기가 또 좀 독특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신앙 같은 걸 통해서 보니까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게 되면은 학자마다 소리 다르지만은 저는 BC 15세기까지는 봐요, 사실은. 그 무렵보다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었구나. 국가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그때 국가는 오늘 말하는 스테이트는 아니죠. 스테이트란 말은 근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가면 국가란 말 자체가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국이란 용어로 쓸 수 있는 정치적 실체가 있는 건데 규모도 다르고 국가 운영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겠죠. 이렇다면 센트럴라이저 중앙 집권화된 거냐, 소위 말하는 지방 분권적이냐, 직접 통치, 간접 통치, 영향권 이런 구분들이 가능한데 네. 우리가 말은 요동 지방부터는 센트럴라이저 즉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일찍 탄생할 수는 없어요. 생태 환경이 왜요? 왜? 아니 거기는 자연 환경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도시를 이루고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흩어져서 네. 사냥이나 하고 다니니. 그렇죠. 우리가 말한 남만주나 중만주, 압록강 이북 지역은 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민족 국가들은 이렇게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만들지 않죠. 못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심지어는 발해까지도. 그럼 국가가 늦게 만들어진 게 뭐 좀 부끄럽거나 아니면 뒤처진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제 기준은 그런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명이나 문화의 개념이 지금 세계사적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19세기 후반적 그 틀을 가지고 보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4대 문명이라는 얘기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문명권이 이미 토인비도 20개 이상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아주 많은 문명권들을 설정하고요. 문명의 기준을 거대한 건축물과 그다음에 강력한 지배계급과 중앙 집권화되고 그다음에 고도로 논리화된 경전이 있는 사상 체계. 지금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 정치 체제 문명이 있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고등 문명이에요. 예. 전형적인 국가고 초원에 있는 유목민족들은 그냥 바람처럼 모였다가 바람처럼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고전적 문명 개념은 아닌데 지금은 다 문명으로 봐요. 초원 유목 문명.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간 형태잖아요. 그렇죠. 양쪽 힘을 같은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 생태 환경에 걸맞는 문명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문명이라는 용어를 저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 그러는데 제가 역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문명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제가 학계에다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명의 개념이 달라졌거든요. 정착해서 글자 만들고 뭐 무덤 만들어도 그건 문명이고, 옛날 얘기죠. 말 타고 다니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그것도 문명이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명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고조선이 그러면 굳이 지금의 지도로 따지면 어디 만주에서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북한 지역 정도야? 아니면 평양이에요, 남한 지역이 또 아니면? 있냐?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고조선이 음. 이제 또 이런 걸 전제를 해야 되는데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존속했잖아요. 제가 예.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써요. 프로토 조선. 네.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마지막에 유만조선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멸망한 건 BC 108년이거든요. 그러면 제 견해에 따르면 1300, 400년 동안 존속했잖아요. 1400년 이상. 예. 다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1000년 이상 지속됐잖아요. 음. 그러면 당연히 발생한 지역도 다를 뿐만 아니라 발전한 지역도 다르고 중심지도 이동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백제도 뭐 그럼요. 여기 누구나 다 어떤 그래서 집단이 움직였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제들을 안 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북한은 그냥 대동강 유역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5000년 전부터 이미 정치적 실체가 있었다 보는 거고 이 대동강 유역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옛날 분들인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뭐 예. 충만주설, 만주충, 뭐 하얼빈설부터 해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는 학문적 체계가 이루어진 건 요동설이에요. 우리 요동지방이 있었다. 고조선이 네, 이 설은 대체적으로 우리 흔히만 소위 말하는 강단 역사학계나 뭐 다 인정되는 건데, 근데 유적을 파보면 어디가 나오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족들이 나오는데 그 네. 유족들이 성격이 좀 복잡하잖아요. 습합된 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고조선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왕궁 같은 게 있었을 거고 네, 국가니까 네, 그럼 왕궁터가 발견이 되면 네. 거기고 네. 아직 아니면 음. 왕궁터까지는 아니지만 당시의 문화적 흔적이 그렇죠. 도시 흔적 같은 있는 게 나오는. 것들을 찾아내면 네. 대충 요동네였겠구나 알 수 있을 텐데 네. 왜 논란이에요?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발굴도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또 한 가지는 요소설에 요소지방이 있었다. 요소지방에도 우리 고조선과 연관될 수 있는 문화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또 더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늘 하북지방까지 바레만이죠.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조선 문명권이란 이런 예. 필드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그건 가능한 거죠. 그러나 고조선이 하나의 국가로서 중심지가 어디다 이렇게 되면은 시대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고조선 그러면은 요소지방의 일부부터 예. 요동을 핵심 세력을 하면서 나머지 지역하고 북한처럼 대동강역도 일찍부터 거기까지도. 발달했다. 아. 여기를 전성기 때 고조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성기 때 고구려의 영토랑 비슷하네요. 그럼. 그렇죠. 늘 대체적으로 그게 자연 경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늘 고조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고구려도 건국할 때 이 국가 이념이 다물인 거예요. 다물. 다물? 다물은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다물단. 다물은 고구려 말로 옛 땅을 수복한다. 이게 삼국시에 나오는 건데요. 주몽이 한 말이죠. 그런데 이 다물을 저는 원조선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통일과 분열의 변증법을 하고 있다는 것, 프로토 원조선이 있기 때문에 늘 거기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국가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유화문명론과 겹치는 지역들이죠. 지금 주말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 정프로처럼 이미 배움과 성장의 DNA를 가진 분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부터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 2016.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당시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건 문자로도 중국 문자로도 기록이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BC 8세기에서 7세기를 넘어오는 무렵에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하면서 네. 이미 존재했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글자가 조선이란 글자가 있지만 조선일 수 있는 글자 나라 명칭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국 명칭들이.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기록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식으로 붙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비슷하게 하든지. 그런데 그때는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됐으면은 이름을 붙이잖아요. 달, 조선, 뭐 예, 맥 그리고 그냥 같은- 등등. 네, 있어요. 여러 가지 숙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조선이란 이름으로 통일됐을 가능성은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제 이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는 국명이 아니잖아요. 도시국가 이름이라면서요? 아니죠. 아, 도시국가는 아테네, 아테네, 스파르타, 스파르타. 테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는 그 지역의 문명의 명칭이지요. 그리고 그리스인들도 포괄적이잖아요. 도리아인, 코린토인. 고조선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을 큰 틀 속에서 보는 거죠. 언젠가는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그쪽에 알려졌고 했지만 네. 그보다 이전 시기부터 이미 문화권이 있었다.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고인돌 얘기했잖아요. 고인돌은 현재 한 4만여 개 이상이 있어요. 근데 고인돌은 전 세계에 있지만 유라시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고인돌 문화권이라 그랬을 때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고인돌이 그날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화에.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특별하게 무덤을 축조한 것. 자연스럽게 무덤을 돌을 쌓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축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력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특별한 터를 향해서 만들고 계속 활용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건 고인돌 문화권 거론인데 우리는 고인돌 문화권이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지역에도 제가 함부르크 외곽 북핵 비엔나에서도 고인돌을 봤거든요. 뭐 다른 지역도 봤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인돌 문화권이라 부를 정도로 약 4만여 개가 있었지만 많았다는 거죠. 많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특성이 잘 구현되는가 어디냐면은 대동강 하구예요. 황해도와 대동강 평양 바깥이요. 그 고조선의 양식의 고인돌이 그렇죠. 그럼 거기까지 세력권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중심이라고 북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고인돌의 처음 만들어진 형태부터 발전됐을 때 형태, 그다음에 희미해졌을 때 모든 고인돌들이 거기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고조선 문명권 핵심, 고인돌 핵심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고인돌은 남쪽의 고인돌은 좀 달라요. 학자들로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하고는 탁자식 고인돌이 있잖아요. 이 고인돌들은 북한 지역에 많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것도 운율의 관산리 고인돌도 있고요. 등등 있고 그다음에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북상하면은 압록강 하구적 그리고 요동 쪽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보는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저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큰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판석들이 덮여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인돌 문화권들이 소위 말해서 대동강 하구 지역부터 해서 해안가부터 해서 남쪽도 물론이지만은 쭉 해서 요동반도까지도 심지어 요동반도 밑에 섬지대에서 발견돼요. 그리고 요소 지방에서도 몇 개가 발견됐고요. 네. 산동 지방에서도 발견된 거예요. 같은 형식이라 이건 같은 나라거나 같은 문화권이라고 봐야 보는 거예요. 된다는 나라가 거죠? 아니라 문화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본 열도 큐슈에서도 발견돼요. 시기간도 높지만은. 그러니까 고인돌을 만든 문화권이 있는데 고인돌 문화권 핵심은 조선이었었다. 그렇다면 조선의 핵심 지역과 영양권 아니면 문화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은 초기에 시기가 제일 오래돼요. 우리로 봐서.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만주 지역에서는 유한 문명권에서는 홍산 문화가 끝이 나고 그 다음 문화가 또 있잖아요. 뭐예요? 그건 하가점 문화라고 그래서요. 하층 문화, 상층 문화라고 불려져요. 근데 하층 문화부터는 비록 요소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전된 문화지만 우리의 연관성을 북한 학자들도 우리 학자들 일부들도 주장을 해요. 일부가. 실제로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러나 중국적인 요소는 또 많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랑 연관되는데 BC 한 12세기, 14세기까지 가면은요. 이 만주족에 큰 변화가 생기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라시아랑 연결되는 거예요. 유라시아의 문화 영향을 직접 받게. 제가 14세기, 12세기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BC 12세기로 보지만 지금 비평동검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BC 14세기까지 보지만은 이때쯤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북방 유목문화 영향이 오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쭉 내려가게 되면 중국 하북 지방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에 흔히 말하는 유라시아 스텝 지역의 유목문화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 지역에서도 영향을 받고 흔히 말하는 요한 문명권 즉 요소 요동 지방에도 영향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색다른 요소가 등장하는데 고인돌과는 다른 문화권이 또 생기는 거죠. 어디에서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해안가도 그렇지만 그 내륙으로 들어가면서는 이제는 복잡해지는 거죠. 그때 만들어진 문화들이 그때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국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 고조선. 예, 그때는 보면은 비파형 동검이라는 이런 엄청난 이런 그 검들이 많이 있죠. 아니 근데 이걸 국가라고 볼 수 있느냐에서 네.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거로는 국가로 볼 수 있는 게 난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증거나 뭐 문헌이나 일단 문헌은 없고 문헌은 그러니까 최초 나온 게 7, 8세기 정도니까 뭐 그때부터라면 뭐 오케이. BC. 그러니까 BC 7, 8세기 정도라면 뭐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고인돌이라는 거는 네. 뭐 애써 이걸 뭐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 돌을 막 엄청나게 무슨 깎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왕무덤으로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냥 아마 뭐 부족장 내진 시족장 뭐 그 정도가 묻혔을 정도 사이즈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게 왕이라고 한다면 너무 그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인 것 같고 네. 만약에 부족들이 만약에 그렇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족들이 다 그냥 자기 무덤 쌓을 정도면 그건 그냥 그런 여러 부족들이 있는 거고 별로 공통된 문화도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여러 부족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 정도지 그걸 무슨 국가라고 할 수 있나. 그럼 이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인돌을 실제로 보면 되게 크길래 적성묘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라는 건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시족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 다 같이 공동노동 공동분배하고 먹고 살자 하던 거에서 야 나는 일 안 하고 명령만 할 테니까 니들이 일을 해 이 자식들아 하는 어떤 권력 관계가 생기면 그걸 이제 조폭이라고도 부르고 조금 다르게 보면 국가라고도 부르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 돌은 야 50명 일로 와 너희들 여기서 해 자 내가 신호주면 한다 너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으쌰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국가라고 하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뭔가 권력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렇다는 증거인기는 해서 그 이런 견해를 국가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인돌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고인돌들은 자연 바위를 활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다 고임하거나 네. 판답하거나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동강역의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이라 부려진 것들은 그리고 요동지방까지 있는 고인돌들은 지금 보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규모가 다른 거잖아요. 첫 번째 고인돌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간단한 노동력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떤 특별한 터가 있다고. 그 터에 거대한 화강암석이 있는가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저기 왕의 무덤이에요? 소국의 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동안의 모든 견해들은 부족장이라고 했던 뭐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조금 이따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이게 부족이란 말 자체도 상당히 애매한 용어지만 네. 학교에서 그렇게 쓰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운 거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고인돌은 그 큰 고인돌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석이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다듬은 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석으로 일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완전 화강암 같은 거를 완벽하게 다듬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지금 요동바도 개주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벽하게 돌을 화강암돌을 다듬었잖아요.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고인돌 같은 거는 그런 관점을 달아야 되는데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력을 봐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고인 화강암을 이렇게 탁자처럼 뺀뺀하게 갈아가지고 헌 그 사람들의 기술력하게 노동력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한두 기가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만도 전체 4만 기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처럼
부족 장애익을 위해서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부족이라는 개념 원래 인류학적 개념인데 사수용이 잘못돼서 그런데요. 우리가 부족 국가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지금 그런 용어를 안 쓰지만 일단 초기에 국가 단계로 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그 홍산 문화 단계를 고국이라고 그래요. 옛날 나라. 예, 올드 스테이트라고 번역한 건데 전 틀렸다고 보지만 그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는 거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산이에요. 산 언덕에다가 힐탑 타운이라는 용어를 제가 써요. 산정 도시 국가라는 얘기 쓰거든요. 예. 거기 보게 되면은 훨씬 못하지만 일단 중국에서는 그거를 방국이라고 그래요. 방국은 모방자 쓰니까 도시국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서의 초기의 폴리스라든가 작은 폴리스들도 그 정도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아테네라든가 스팔타 일부 뭐 별로 없지만 이런 것들은 전성기에 집중된 소산인 거예요. 그래서 폴리스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요. 폴리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 플라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니라 커봤자 우리가 4만 명 정도예요. 그리고 작은 나라들은 1,000명, 2,000명 되는 것도 그냥 폴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것들도 폴리스니까 그 당시 때는 거기에 맞는 국이라는 거죠. 제가 스테이트란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중국의 황하무미영적처럼 황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은주 그랬을 때 비로소 은나라 때 그것도 현재 요소지방 홍산 문화가 있던 지역에서 내려간 세력들이 은나라를 건설해요. 그게 BC 한 16세기 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대한 나타나는 거지 그 전에 하도 정체가 불분명하고 최근에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더 위로 가면 그건 더 불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 시대에 걸맞게끔 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규모지만. 그렇죠. 소규모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나란가 싶은. 그렇죠. 그 또 한 가지는 화북지방처럼 황하 중류지법처럼 이렇게 넓은 평원지대에서와 그다음에 유목 초원지대랑 우리 지대랑은 형태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여러 나라들의 연합 같은 거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작은 뭐 시족 혹은 부족 이런 데를 모아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제 했던 이론이 거예요. 그거예요. 아. 그래서 조선이라는 말을 제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이 넓은 영토를 다 차지하거나 한 사람이 다 쓰는 하나만 게 있는 아니다.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문화권이에요,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대신 전체를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 문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사한 언어권이 있고요. 고인돌이라든가 후기에는 비파영동 고모를 비롯되지만 이런 같은 문화를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은 우리예요.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그럼요, 우리예요. 그게 나타나는 영역을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건 거군요. 확실하고요. 고인돌 그 전에 고인돌도 중국이라든가 북방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조선에 우리가 말하는 초기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거는 나눈다. 어디나 다 똑같은 룰이 적용되는 거니까 뭐 마찬가지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4대 문명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제공했다면 강해 도시예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예. 접점에 만들어진 도시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데요. 학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우리가 말하는 강 문명이 아니에요. 바다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도시 문명이지. 지금의 지형을 가지고 옛날에 몰랐을 때 그걸 우리가 아직 못 바꾼 것뿐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한민족이 발생했던 데 활동했던 데는 아시잖아요. 주로 중만주 이남지방과 한반도와 이런 지역은 당연히 거기는 거대한 넓은 영토가 없고 인구가 많지 않고 도시를 만들 수가 없고 거기에 맞게끔 나라 형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죠. 그래서 제가 다중심이라는 말을 써요. 중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를 일관하는 것이 나중에는 조선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것 외에도 다른 명칭들이 먼저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 그들은 조선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형태로 된 건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 형태가 됐으니까 뭐 위만조선을 세우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언제쯤에 네. 그러면? 그래서 질문 잘하셨어요. 우리가 말한 이제 아까 단자의 기록을 예를 들잖아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가 아니라 원래 국가 개념에 가까운 정치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가 돼야지 중국 지역의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들과 서로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무역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는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내려오게 되면 중국에서는 말 그대로 전국 시대가 통일돼 가면서 진나라가 되잖아요. 그때 중국이 이제 비로소 그쪽이 통일되는 거니까 진나라가 통일될 무렵에 얼마나 여기서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또 북방에서는 흔히 말하는 유목민족들이 엄청나게 통일되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 세력이 서로 쟁패전을 벌이는데 동쪽은 당연히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시대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초기 국가 형태로서는 더 강고해지겠죠. 그럼 당연히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중국 기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나라와 조선과의 싸움, 그리고 어쩌면 조선일 수도 있는 흉노와 동호와 그다음에 중국의 진안 지역과의 투쟁,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호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BC 3세기쯤 가게 되면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고조선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는 유라시아 문화랑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북 지역에서 유목 문화가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파형 동검 문화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은 북방 초문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쯤 되게 되면은 이제 군사력이 뛰어나게 되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근데 정치력이 확장되다 보니까 본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쟁패전이 벌어져요. 이 네. 삼각 체제인데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형이 그런 데다가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주로 북방에는 유목 세력과 중국 화북 세력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다양한 역할하고 때때로 공격을 받고 또는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고조선의 유민들이 대체로 부여란 나라를 만들었나요? 그리고 그게 고구려나 뭐 백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까? 그건 맞나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왜 이게 우리의 조상인지. 아, 고조선이 그 동네에서 나라를 이뤘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그게 왜 지금 한민족과 네. 왜 조상으로 연결돼요? 그럼 이제 또 먼저 이걸 전제로 하세요. 현재 대동강 유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랑 연결되니까 이론의 여지는 없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떤 처음 발상지 될 수 있는 요동지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요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성이 되는데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위만이라는 사람이 조선으로 와요. 옛날에 망명이 망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원래 조선을 쓰러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조선의 마지막 왕이 탈출을 해요.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설이 다르니까 제가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배를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오늘날의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이 주변 지역에 정착을 해요. 이게 한이란 거예요. 한국 할 때 한자가. 그때 우리가 말하는 사만의 한자. 네. 아, 저는 경기만이라고 보지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세웠잖아요. 위만조선이라고 예, 세웠지. 그게 강력한 나라예요. 그래서 당시 중국에는 한나라가 있었잖아요. 한고조 유방 잘 아시죠? 네. 한고조가 결국 통일을 했지만은 흉노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때부터 한나라 60년 동안 흉노에게 복속돼요. 철저하게 굴욕적 외교라고 많은 공물을 바치고 그러다가 이제 한무제 때 와서 비로소 한나라가 강해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무제가 정책은 북쪽에 흉노를 치고 서쪽도 치고 남쪽도 있지만 동쪽에 조선을 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이 그만한 전략적 가치도 있고 그리고 당시 위만조선이죠. 위만조선이 무역망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한나라와 현재 한반도 남부 지역 심지어 일본 열도까지 연결되는 무역망을 방해해요. 그리고 정책으로도 간섭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한나라와 위만조선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은 굉장히 큰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전쟁을 조한전쟁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은 그냥 위만조선이 한무제 침입을 받아서 저항하다가 멸망했다. 그건 사실과 달라요. 네, 쟁패전을 벌이고 1년 이상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저쪽에서 패전을 많이 해요. 한나라 공격군이. 그 우리 기록이 아니라 중국 측 기록들이죠. 예. 한무제 사기 등등의.
그리고 결국은 유만조선이 멸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전에 원조선이 멸망했을 때 세력들이 퍼지고 남쪽으로도 내려와요. 일본 열도까지 가죠. 그다음에 유만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그 세력들이 거기서 일본은 한나라에 복속이 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또 나머지는 남쪽으로 탈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물밀듯이 내려오면서 또 연동적으로 일본 열도까지 주민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만조선이 멸망하면서 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현재 한사군 위치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설이 다양해요. 현재 우리가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평안도 지역과 황해도 지역에 있었던 것이냐 한사군이 아니냐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논리허가 있어요. 시기마다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그래서 대체 통칭 그래서 마치 400년 동안 한사군이 존속했던 것처럼 이런 사실이 아니죠. 한사군은 한이 설치한 사군이에요. 한나라는 멸망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만주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한나라 세력이 퇴각하잖아요. 약화되고 실제로 금방금방 없어지니까. 그럼 그 속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독립전쟁이죠. 제가 용어했죠. 독립전쟁이 벌어졌다. 한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땅은 그대로 있다. 땅에 있는 자원도 그대로 있다. 여기 사는 사람들 듣고 그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전에는 하나의 다른 조선의 백성이었다는 자의식이 있다. 그래서 막바로 그들 간에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들이 나라를 만들어요. 조그만 나라들이. 이게 소국들이에요. 기록에 나오는 거죠. 소국들이. 그리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부여였던 거죠. 그런데 부여는 이미 유만조선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부여는 있어요. 사실은 그 해모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예. 부여가 아니 흔히 말하는 유만조선 이전에 조선이 멸망하기 전부터 부여는 있었던 거예요. 위치가 달라요. 거기는 북방 초옥 문화가 내려오게 되면 현재 중만주에서 서쪽으로 하는 지역에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 살기가. 말도 키울 수가 있지만 오곡이 난다고 중국 당시 기록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중국에서는 거기를 동북평원 중에서도 송룸평원이라고 해서 독특하게 거기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거기가 부여의 발상지예요. 그런데 결국 유만조선이 멸망하잖아요. 유만조선이 멸망하면서 부여가 남고 다른 나라들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부여의 한 브랜치가 홀본 부여고 그게 고구려인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나와서 고구려가 건국되고 초기 년간에도 보면 고구려 질서 속에 많은 소국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고구려가 처음부터 6대 태조당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나라들을 공격해서 통일전쟁을 벌여요. 북한은 통합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제가 통일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6대 태조당 때 가게 되면 비로소 고구려가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알게 된 고구려를.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남쪽으로 내려온 세력들은 원래 토착 세력들이 있었죠. 네. 다음에는 우리가 사만이 있었잖아요. 마한, 변한, 진한 있었잖아요. 그때 마한 세력들은 주로 백제로 연결돼요. 진한은 신라로 연결되고 변한은 가야로 연결되고. 네. 근데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점점 커지게 되고 북해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해서 영향받으면서 국가형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조선 홍산부터 이어진 이 흐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고조선 얘기를 좀 해봤고 또 우리 한반도에서 혹은 뭐 우리 땅에서 이제 일본으로 쭉 건너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 얘기합니까 다음 번에는? 그 얘기를 조선들과 관련한? 예. 근데 좀 아쉬운데 네. 고조선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왜냐면 많이 이런 알겠는데. 기회가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 교수님이 고조선이 언제 만들어졌어? 그러면 10세기, 12세기, 기원전 14세기. 저는 15세기로 봐요. 15세기 해도 1500년이잖아요. 그렇죠. BC 1500년. 네. 그런데 우리는 고조선이 BC 2333년. 2333년에 건국이 됐다고. 네. 단군 왕검이. 네. 그러니까 웅녀가 이제 동굴로 가서 마늘 먹기 시작한 건 BC 234 231 이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기원전 23세기잖아요. 네. 왜 역사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수님은 다들 왜 토론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BC 2333년 그러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조선에 가는 우리 기록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단군 기록이잖아요. 예. 속칭 단군 신화잖아요. 예. 그거는 고려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이런 승려가 쓴 책에 나와요. 뭐 구전돼서 내려오다가 삼국유세에 보게 되면은 고조선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고조선으로 가로치고 왕검조선 그러는데 고조선 조항에 보게 되면은 제가 정확히 분리를 할게요. 예.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신화적 요소가 있어요. 음흠. 아니 사실적 요소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신화적 요소로 되어 있어요. 고조선 이야기가 예,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일본은 환국이라고 그러지만 그때 그리고 시우 일홍 1호 그리고 이때 한 운과 한 호랑이가 있었다. 그다음에 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끝나는 규절에 가면 호활 단군 왕검이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역사를 봐요. 네. 그래서 그때 계산하는데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마지막에 여고 동시 요 나라 인군과 동일한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삼국유사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역으로 추산해서 BC 2334년이라고 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신화적 시간이에요. 한 집단이 있었고 사건이 있고 인물이 있었다면은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걸 설화체 형식으로 비르고 신령성을 부여하니까 그걸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왕건도 신화가 있잖아요. 건국 신화가. 뭐 누아치도 건국 아래서 신화가 있고. 태어나고 그럼요. 다. 그래서 신화라고 해서 절대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일본인이 그걸 악용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강단 역사학자들이 신화를 호구의 개념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충돌되는 건데 신화는 별개로 실제 역사는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정확한 연대 그다음에 누가 조상이다 이건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BC 2333년은 그렇게 해서 역사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신화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단지 일부 사람들이 왜 또 유아문명에 관심을 갖냐면은 홍산문화 단계가 끝나면은 하가점 하층문화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시기를 BC 24세기로 보기도 하고 BC 23세기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뭐 더 내려본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그 시기가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일치되잖아요. 더군다나 하가점 하층문화 시기부터는 우리와 연관된 모습들이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다시 1000년쯤 후에 하가점 상층문화는 확실하게 우리랑 연관돼 있어요. 하가점 상층문화는 고조선과. 그러니까 저는 하가점 기본 문화라는 게 아까 홍산 문화처럼 홍산 지역에서 하는 건 홍산 문화고요. 예. 하가점이라고 그 가까운 동네예요. 동네. 제가 가봤어요. 예. 거기서 발견된 유물을 가지고 하가점 문화라고 칭하니까 그 용어가 그냥 하나의 하가점 하층 예. 문화식이 예. 상층 문화식이에요. 그런데 하가점 하층 문화부터는 우리랑 상대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은 게 유사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상층 문화부터는 저는 우리 고조선 문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BC 15세기까지 올려보는 근거가 더 앞선 시기까지 발견되는 고인돌도 있고 그다음에 BC 14세기까지도 올려볼 수 있는 비파형 동고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섞어서 제가 BC 15세기용으로 보는 거죠. 이건 고고학적으로 본 건립연대죠. 그러나 신화적으로 보면은 더 올려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사료를 놓고 보게 되면 좀 늦어지죠. 뭐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제가 또 말씀드려요. 고조선을 하나의 제국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대하게 페르시아 제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이런 게 아니. 그리스 제국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조선족 질서는 체제예요. 그래서 다중심, 중심이 여러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명 공동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같은 고인돌 문화, 비파형 동고 문화, 토기 문화, 그다음에 신앙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더 멀리 다른 동네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같다. 다만 왜냐하면 똑같이 BC 1세기부터 해가지고 AD 3세기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소국들이 많았잖아요. 네. 남쪽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백제, 신라, 가야가 삼국사의 기록처럼 통일된 거 아니에요. 훨씬 후대에 통일이 된 거지. 훨씬 후대에 통일된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이란 실체도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우리 문화는
굳이 중국처럼 그렇게 거대하고 화려하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가 분명하고 다른 종족들에서 지배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독특한 문화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시기나 위치 문제는 그렇게. 네. 그럼 고조선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동네에서는 어떤 나라가 생겨서 그게 또 우리의 두 번째 조상이 된 겁니까?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즉 위만조선이 멸망한 다음에는요 부여가 보다 비슷한 시기에 위만조선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지만은 그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구려에 복속된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예. 고구려는 원래 부여예요. 부여란 나라의 한 브랜치가 홀범 부여예요. 홀범 부여의 동부에서 내려온 주몽 세력, 추모 세력이 거기를 장악하면서 나중에 국가를 곧잘 붙여서 고구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BC 3세기 중반경에 이미 구려란 나라가 있었다고 봐요. 실제로 있었고 지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고구려가 됐다. 이런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거기는 종족이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 기록에서. 그래서 고구려 초기에 보면 고구려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개마국도 있었죠. 오늘날 백두산 주변 지역이죠. 준하국도 있었죠. 그리고 주몽이 점령했던 비류국도 있었죠. 안 있어요. 옥조도 나중에 점령하죠. 이런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거예요. 통일신라가 거의 멸망하고 갈 붕괴될 무렵에 여러 군데서 호족 세력들이 네. 만들잖아요. 그건 전 세계 보편적 현상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쓴다면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맹주가 등장하는 건데 다만 고구려 지역에서는 고구려가 맹주가 돼서 성공한 거고요. 남쪽에 내려선 온조 집단이 그 이전에 있었던 마을의 많은 세력들을 점령하면서 백제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명이 바뀌어진 거죠. 백제로. 신라 지역도 가야 지역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록을 잘 안 했어요. 아니면 그게 뭐 전쟁이나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잘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네. 일부 사람들이 문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문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자 전시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요한문명론에서 이미 홍산문화 이전에 조보구문화 시절 때부터는 문자와 연관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문자는 나중에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흔히 말하는 각골문이 만들어지잖아요. 중국 한자의 기원인. 그 각골문을 만든 사람들은 바로 요한문명 그 지역에서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쪽에서는 문자가 안 만들어졌어요. 물론 부호는 있어요. 부호랑 문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기록을 안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기록에 의존하고 중국 기록은 첫 번째가 부정확해요. 두 번째는 자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 혼선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은 겁니다. 그 중국에서는 이 고조선을 예전에 우리 땅 중국에서 살던 한 무리들 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우리의 메인 문명보다는 좀 늦게 만들어진 국가지만 그런 브랜치 중에 하나야. 그 사람들이 저기 저 한반도로 가서 좀 좁게 살면서 그때부터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원이 만들어진 거야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요. 예. 동북공정 이후에는 그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조선을 특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사금 문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차라리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일본인들이 한사군 문제를 굉장히 부각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식민사관의 한 중요한 요체가 돼요. 한사군은 말 그대로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사군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애매모호한 문구를 쳐가지고 약 400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논리로 확대 포장한 건데요. 네. 사실과는 물론 다르죠. 뭐 그러나 저러나 그 우리 부여부터 시작해서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생기는 건 이제 직접적인 우리 조상 네, 이야기라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논리적인데 네. 고조선은 어디 있었던 나라인지도 애매하고 지금 중국과 한반도에 걸쳐서 한반도 저 북쪽에 걸쳐서 있었던 나라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조상이야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영향이 우리한테도 왔을 테니까요. 그러나 중국이 보기에는 그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나라인데 저 나라도 다양한 나라를 우리 조상들이 세웠지만 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서로 그렇진 계속 않아요. 다투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 말이 맞아요. 학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그 근거를 우리도 설명해 줘야 될 텐데 그럼 왜 제가 설명할 맞아요?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기준이 다른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만주 지역은 제가 유아람을 안 쓸게요. 만주 지역은 원래 중국과는 무관한 지역이에요. 첫 번째는 생태 환경이 그 양쪽을 갈라놓고요. 두 번째는 종족 자체가 달라요. 또 한 가지는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언어가 우리랑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 구조가 다른 거예요. 거기는 주로 뭐냐면 굴조로 계통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교차고 계통이에요. 만주어가요? 만주와 우리는 같아요. 아, 언어가. 네, 같은 꼬지라 보면 돼요. 전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지역적으로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생산 방식이 다르고요. 주민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메인 중국과 그렇죠. 만주 지역에 그렇죠. 생겼던 나라들은 예. 정말 그렇게 다양하게 달랐다. 다른 거죠. 신앙도 다르잖아요. 중국의 신앙과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같습니까? 조선조를 생각하면 안 되죠. 신앙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신앙과 중국의 신앙은 당연히 다르다. 다르죠. 네. 고조선을 비롯한 우리권의 신앙이 다른 거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르죠. 다만 만주 지역에 있었던 많은 종족들이 다 중국을 지배했었어요. 특히 화북지방 이북은 해와 이북지방은 만주에서 간 종족들이 다 지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거꾸로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청나라가 만주는 원래 우리가 조상의 땅이니까 우리 한민족의 조상도 우리야.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 현재 화북지방을 공격 안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당연히 우리는 중국과는 차별적인 것이 분명하죠. 모든 면에서 달라요. 그 고조선에 있었던 것 중에 중국에는 지금의 중국에는 없고 그렇죠. 우리에게는 지금 남아 있는 그건 뭐예요? 그게 있어야 아 고조선은 우리한테 속하는 나라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일단 만주가 발해 멸망 이후엔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발해 남북국 시대까지는 우리 문화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역사권 정치권이죠. 발해가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고려 이후부터는 만주는 우리 역사에서 벗어난 거죠. 예.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우리 역사였던 거죠. 발해까지는 우리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거기가 우리의 역사적 영토였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실인데 또 우리 민족의 근간과 연결됐는데 그곳이 적대국이라든가 비우호적인 집단에 의해서 왜곡당하면은 우리 집단의 권리와 명분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과거부터까지 맥맥히 전달되어 오니까 고려 때도 일현이라든가 이승의 제왕운기라든가 이규배의 동국이상국집 조선시대 학자들도 우리 원래 조선과 연관성을 주장했잖아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주를 되찾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뿌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기 있다는 것,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역사는 변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또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으로 중앙 집권화된 체제만이 아니라 문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주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경제적 공동체로서 얼마든지 그건 가능해요.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또 한 가지는 역학적으로 관계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알아요? 만주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그랬을 경우에 그런 면에서 대비도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우리는 완벽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그들은 이쪽은 다른 거로 봤어요. 그래서 동일한 용어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의의 개념 속에서 보면은 그건 그들의 때 동의예요.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걱정은요. 학계도 그렇고 흔히만 제야에서도 이런 개념 정의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마다 달라지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뭉뚱그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데 혼란을 가져와서 저는 안 좋게 봐요.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이건 우리, 이건 중국, 이건 북방 이렇게 구분하는 게 옳은 태도예요. 네. 다릅니다 분명히. 근데 중국이 동북공정 이후에 조선의 역사를 즉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의 역사를 중국서로 편입시키는 거죠. 우리는 중국을 만주를 제외한 그 중국 땅으로 좁혀서 보는 거고 중국 스스로는 거기도 우리 땅, 만주도 우리 땅
서쪽도 라고 주장하는 다 거죠. 우리 땅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중국은 그게 중국의 신중화 제국주의예요. 제가 바로 어제 밤 새벽에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그제 발표한 게 하루 종일 발표한 게 그런 것을 연구하는 총 본산이 중국 사회과학원이에요. 거기서 제가 발표를 한 건데 전 이제 주로 해양 문제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도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 아시아는 일국 중심이 아니다. 중화 중심이 아니다. 원래 역사가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조선 우리가 지금 이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우리 예. 아마 땅에 가장 먼저 계셨을 그리고 우리의 또 조상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분들의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우리 한민족의 또 일본 진출에 관해서 일본 직접 또 땜북 타고 한번 가셨으니까 네, 그 이야기 포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을 우리 조상들이 세운 거냐? 뭐라고 또 주장하는 분도 있죠. 네.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윤명철 교수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